70세가 되던 봄이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했어요. 무언가를 잃은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르게 가벼웠습니다. 젊을 땐 가진 걸 지키느라 바빴고 나이 들어서는 잃을까봐 두려웠죠. 그런데 그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가진 걸 잃은 게 아니라 이것을 얻은 거라는 걸요. 그 이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던 날이었습니다. 70살이 된 그 봄날, 저는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별다른 일정도 없었고 특별히 기다리는 누군가도 없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마음이 텅 빈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 이게 평안이구나. 그제야 알았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늘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옆집 김씨 내가 새 차를 샀다 하면 우리 차가 초라해 보였고 친구가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 하면 우리 집이 작아 보였습니다. 명절 때면 더했죠.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누구네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고 누구네 딸은 의사와 결혼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제 자식들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우리 애들은 왜 저렇게 못할까? 그 한숨이 얼마나 많은 날들을 어둡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제 인생도 놓쳤습니다. 봄에 피는 개나리를 보지 못했고 저녁 노을의 아름다움도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웃을 시간에도 머릿속은 온통 남과의 비교로 가득했죠. 남들은 다 저렇게 사는데 우리만 이 모양이야. 그 생각이 하루하루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60대 후반이 되었을 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참 좋겠다. 남편도 건강하고 자식들도 다 잘 크고. 그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늘 부족하다고만 생각했는데 누군가는 제 삶을 부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한 거지? 남의 인생만 부러워하느라. 정작 내가 가진 것은 보지도 못했네. 그 후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죠. 오늘도 눈을 떴구나. 감사합니다. 작은 것부터 눈에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아픈 데 없이 걸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제가 쌓아온 행복이었습니다. 이제는 남의 집 차가 좋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차로 장을 보러 가고 가끔 드라이브도 하고 그저 그걸로 충분합니다. 누가 더 큰 집에 산다 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집은 작지만 이곳에 우리 가족의 추억이 있고 이곳에서 아이들이 자랐고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늙어가고 있으니까요. 그게 바로 우리 집의 가치입니다. 요즘은 산책을 자주 합니다.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걷다 보면 계절의 변화가 보입니다. 봄에는 벚꽃이 피고 여름에는 초록이 짙어지고 가을에는 단풍이 물들고 겨울에는 고요한 설경이 펼쳐집니다. 예전엔 이 모든 게 그냥 지나쳤는데 이제는 하나하나가 다 소중합니다. 집착을 놓으니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더군요. 남과 비교하느라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누구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인정받으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제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조용히 살아가면 됩니다.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참 잘 살았지? 그럼 잘 살았지. 남들처럼 크게 성공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행복했잖아.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비록 남들만큼 가진 게 많지 않았어도 우리만의 방식으로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집착은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감사는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걸요. 오늘도 저는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이 평안에 감사합니다. 집착을 놓으니 비로소 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도 잠이 오지 않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퇴근했다는 연락이 올 때까지, 딸이 집에 잘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을 때까지 제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밥은 먹었을까? 회사에서 힘든 일은 없을까? 건강은 괜찮을까? 자식 걱정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도,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도 온통 아이들 이야기였죠. 친구들과 만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희 아들은 어디 다니냐? 딸은 결혼은 했냐? 그런 이야기만 하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흘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엔 또 한숨만 나왔습니다. 우리 애들은 왜 저렇게 안 풀릴까? 특히 명절이 다가오면 더 심했습니다. 아들은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딸은 직장을 옮긴다고 했고 그 모든 게 제 걱정거리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30대 중반인데요.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해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가 너 걱정해서 그러는 거잖아. 딸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근데 엄마 인생은 엄마 거예요. 제 걱정하느라 엄마 인생 다 버리지 마세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엄마 인생은 엄마 거예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자식들을 위해 산다고 했지만 실은 제 불안을 아이들에게 떠넘기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걱정하는 게 정작 아이들에게는 부담이었다는 걸 그때야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살자. 아이들은 아이들의 길이 있어.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습관처럼 걱정이 올라왔고 연락이 없으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 걱정 대신 제 하루를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뭘 하며 보낼까?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요가도 배우고 서예도 배웠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즐거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제가 아이들 걱정을 덜 하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더 자주 연락을 해왔다는 거예요. 아들이 전화로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요가 배운다며? 어때? 재밌어? 응, 재밌더라. 너도 한번 와서 같이 해볼래? 엄마 목소리가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행복해지니까 아이들도 편안해진 거였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건 당연한 부모 마음이지만 그 걱정으로 제 인생을 소진하는 건 아이들에게도 저에게도 좋지 않다는 걸요. 지난주였습니다. 딸이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에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뭐가? 예전엔 만나면 항상 결혼은 언제 할 거야? 회사는 잘 다니고 있어? 이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말 안 하시고 엄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구나. 그게 좋아요. 엄마가 행복해 보이니까 저도 마음이 편해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참 많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느라, 자식 걱정하느라 이 밤하늘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구나. 이제는 압니다. 아이들은 결국 자기 길을 찾아갑니다. 제가 아무리 걱정해도 그들의 인생은 그들 것이니까요. 저는 그저 응원하고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행복해야 합니다. 제가 제 인생을 잘 살아가는 모습이 아이들에게는 가장 좋은 가르침이니까요. 요즘 아침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은 나를 위한 하루를 살자. 자식 걱정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보는 하루. 그렇게 살다 보니 저도 자유로워졌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습니다. 어제 아들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멋있으세요. 저도 엄마처럼 제 인생을 잘 살고 싶어요. 그 문자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자식 걱정을 놓고 제 인생을 살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진짜 엄마가 된 것 같았습니다. 걱정하는 엄마가 아니라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엄마. 그게 제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젠 너희 걱정보단 내 하루를 더 예쁘게 살고 싶다. 그게 요즘 제 진심입니다. 자식 걱정을 놓으니 제 인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았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오래 남았고 그 상처를 품고 잠 못 든 날도 있었죠. 특히 시댁 식구들과의 일이 그랬습니다. 결혼 초 시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며느리는 살림을 좀 못하네. 그날 이후로 10년이 넘도록 그 말이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움츠러들었고 시댁 식구들 앞에서는 늘 긴장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 생각이 저를 점점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제 뒤에서 저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어떻게 내 뒷담화를. 배신감에 한동안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일 이후로 사람들을 믿기가 어려워졌고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미움은 그렇게 제 마음에 쌓여갔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서운함, 친구에 대한 배신감,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에 대한 분노. 그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러다 60대 후반이 되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내가 먼저 죽겠구나. 미움을 품고 사는 게 저를 병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고 아침에 일어나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때 텔레비전에서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미움은 뜨거운 숯을 남에게 던지려고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떼는 건 자기 손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제가 미워했던 사람들은 어쩌면 잘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그 미움 때문에 매일 괴로워하고 있었죠. 이제 그만 놓아주자. 나를 위해서라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용서할 수 있냐고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바꿨습니다.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고. 먼저 시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90세가 넘으신 어머니. 그때 어머니도 서툴었던 거겠지. 시집온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던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어머니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나이 든 한 사람이었을 뿐. 다음은 친구였습니다. 뒷담화를 했던 그 친구도 아마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질투였을 수도 있고 순간의 실수였을 수도 있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잖아. 나도 완벽하지 않은데. 그렇게 하나하나 놓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미움을 내려놓으니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걷다가 마주치는 사람들의 얼굴이 예전보다 따뜻해 보였고 공원의 꽃들도 더 예쁘게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좋은 하루라는 생각이 들었고 밤에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몇 달 전이었습니다. 그 친구를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어요. 예전 같았으면 피했을 텐데 그날은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이야. 친구가 깜짝 놀라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 화 많이 났었지? 응. 그땐 그랬어. 근데 이제 괜찮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정말 잘못했어. 친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그날 함께 차 한 잔을 마시며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마음이 정말 편했습니다. 아, 이게 용서의 힘이구나.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거였어요. 미움의 무게에서 벗어나 가볍게 날아오르기 위한. 요즘은 누군가에게 상처받아도 오래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저 사람도 힘들었나 보다. 저 사람도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겠지.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완전히 용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땐 억지로 용서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지금은 아니어도 괜찮아. 언젠가는 놓아줄 수 있겠지. 시간이 약이라는 말 정말 맞더라고요. 어제 시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 이제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실 때도 많아요. 그런데도 제가 가면 웃으세요. 우리 며느리 왔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왜 그렇게 오래 마음 아파했을까? 이제는 그저 감사합니다.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시고 제 남편을 낳아주시고 함께 가족이 되어주셔서 미움을 놓으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처 주었던 그 사람도 사실은 저처럼 상처받은 사람이었고 미워했던 그 순간도 돌아보면 별것 아닌 일이었죠. 이제는 압니다.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임을. 미움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나는 자유로워진다는 것을요. 세상은 원래 이렇게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제가 미움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있어서 어둡게 보였던 것뿐. 미움을 놓으니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 말이 제 인생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늘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옷장에는 옷이 가득한데 입을 옷이 없다고 했고 통장에 돈이 있는데도 불안하다며 아껴야 한다고 했죠. 명절이면 더 큰 선물을 사야 할 것 같았고 아이들 학원도 더 좋은 데를 보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남들은 다 저렇게 하는데 우리만 뒤처지면 안 돼. 그 생각이 저를 쉴 새 없이 달리게 만들었습니다. 쉬는 날에도 편히 쉬지 못했어요.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광고에 나오는 물건이 갖고 싶었고 친구들과 여행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도 가야 한다는 생각에 조급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 정도면 충분히 잘 사는 거야. 그만 쉬면 안 돼? 뭐가 충분해? 아직 애들 대학 등록금도 모자란데.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원했죠. 그러다 60대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제 얼굴, 피곤해 보이는 눈빛. 나는 뭘 위해 이렇게 살았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과 둘이 저녁을 먹고 있는데 창밖으로 노을이 참 예쁘게 지고 있었어요. 저것 좀 봐. 노을이 정말 예쁘네.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저런 걸 보지 못하게 됐을까?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더 많은 걸 가지려는 욕심, 더 잘 살아야 한다는 욕심.
그 욕심이 저를 앞만 보고 달리게 만들었고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만들었죠. 다음 날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활짝 열고 공기를 마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숨 쉴 수 있구나. 감사합니다. 작은 것부터 세어보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이불, 아침에 마시는 차 한 잔, 내 이름을 불러주는 남편, 전화를 해주는 자식들. 세다 보니 감사할 게 정말 많았습니다. 어느 날 장을 보러 시장에 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것저것 사느라 바빴을 텐데 그날은 그냥 천천히 구경했어요. 생선가게 아저씨가 친절하게 웃으며 싱싱한 고등어를 보여주셨고 야채가게 아주머니는 오늘 상추가 정말 좋아요 하며 한 줌 더 얹어주셨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손에 든 장바구니가 묵직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내가 가진 게 이렇게 많았구나. 냉장고를 열어보니 먹을 것도 충분했고 옷장을 열어보니 입을 옷도 충분했습니다. 조금만 덜하고 외쳤던 그 시절, 사실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요즘은 일기를 씁니다. 매일 저녁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 내려가죠. 처음엔 쓸 게 없을 줄 알았는데 막상 시작하니 3가지로는 부족했습니다. 오늘 마신 커피가 맛있었던 것, 날씨가 화창했던 것, 아들이 전화를 해준 것, 드라마가 재미있었던 것. 소소한 일상이 전부 감사였습니다. 지난주였습니다. 옛날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 많이 달라진 것 같아. 뭔가 편안해 보여. 그래. 응. 예전엔 항상 뭔가에 쫓기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여유로워 보여.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니 제 모습도 달라진 거였어요. 이제는 백화점에 가도 꼭 사야겠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예쁘네. 근데 난 가진 게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그냥 지나칩니다. 신기하게도 필요한 것만 사니까 오히려 돈이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손녀가 놀러 왔는데 제 방을 둘러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방은 왜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필요한 것만 두고 나머지는 다 정리했거든. 부러워요. 저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손녀에게 이것저것 사주느라 바빴을 텐데 지금은 그냥 함께 앉아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 나누는 게 더 좋습니다. 할머니, 행복해 보여요. 손녀가 말했습니다. 응, 행복해.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라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게 돼서 요즘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더 바라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욕심을 놓으니 세상이 이렇게 풍요로웠습니다. 더 많은 걸 가지려 애쓸 필요가 없었어요. 지금 가진 것들을 세어보니 이미 제 삶은 충분히 풍요로웠으니까요. 오늘 따뜻한 이불, 차 한 잔의 여유,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하나. 그게 바로 제가 쌓아온 행복이었습니다. 욕심을 놓으니 감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인연이 영원하진 않더군요. 가깝던 사람도 어느 날엔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매주 만나서 수다 떨고 명절이면 음식도 나눠 먹고 서로의 집안일까지 다 아는 사이였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요즘 바쁘지? 괜찮아, 나중에 봐. 그렇게 위로하며 기다렸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친구는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통화는 짧았고 만나자는 말에는 항상 핑계가 있었어요. 요즘 좀 바빠서 다음에 시간 될 때
그러다 어느 순간 저도 연락하지 않게 됐습니다. 서운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갑자기 이러는 걸까? 밤에 잠을 자다가도 그 생각이 나서 뒤척였습니다. 다른 친구도 그랬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진 친구, 자식 문제로 바빠지면서 소원해진 친구, 하나둘씩 곁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며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인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오래된 앨범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그 속에는 지금은 연락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이웃 사람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인연은 원래 이런 거구나. 머무를 만큼만 머물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떠나는 것. 억지로 붙잡는다고 그 사람이 다시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사람 일은 알 수 없는 거야. 그 친구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겠지. 그래도 20년 넘게 알고 지냈는데 그래서 더 좋은 추억으로 남겨두는 게 어때? 서운함으로 기억하지 말고.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맞았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했던 시간들은 정말 행복했었으니까요. 그 추억까지 서운함으로 더럽힐 필요는 없었습니다. 조금씩 마음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떠난 사람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았고 연락이 없다고 서운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함께해줘서 고마웠어.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거야. 신기하게도 사람을 놓으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그 부담감이 사라지니까 오히려 자유로워졌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사람을 놓고 편안해지니까 새로운 인연들이 찾아왔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새 친구, 산책길에서 자주 마주치는 이웃, 자주 가는 카페의 사장님. 나이도 다르고 배경도 달랐지만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죠. 옛날 친구들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깊은 유대감은 없지만 오늘 만나서 반갑고 내일 못 만나도 괜찮은 그런 가벼운 관계들이 오히려 제게는 편했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그 20년 지기 친구에게서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요. 오랜만이야. 잘 지내?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왜 이제야 연락해? 하고 서운함을 표현했을 텐데 이제는 그냥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잘 지내. 너는? 나도 잘 지내. 그동안 좀 힘든 일이 있었어. 미안해, 연락 못해서.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우리는 잠시 전화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만큼 친밀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반가웠어요. 통화를 끝내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억지로 예전처럼 가까워지려 하지 않아도 가끔 안부를 묻는 사이로 남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인연은 억지로 붙잡는 게 아니라는 걸요. 머무를 만큼 머물다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떠나는 것. 그리고 떠난 자리에 바람이 들어오듯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기도 한다는 것. 요즘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오래 함께하길 바라지도 않고 영원하길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죠. 오늘 만나서 반가워.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것도 괜찮아. 그렇게 기대를 내려놓으니 관계가 오히려 더 편해졌습니다. 집착하지 않으니 상대방도 편안해했고 억지로 유지하려 하지 않으니 자연스러운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산책을 하다가 오래된 나무를 봤습니다. 가을이 되니 나뭇잎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어요. 나무는 떨어지는 잎을 붙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보내주더군요. 그리고 봄이 되면 또 새로운 잎이 돋아나겠죠. 인연도 그런 것 같습니다. 때가 되면 떠나고 또 때가 되면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는 것. 그걸 받아들이고 나니 마음이 정말 평안해졌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떠난 사람들도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앞으로 만날 사람들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게 70살이 된 저의 방식입니다. 사람을 놓으니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잘못한 일, 후회되는 선택들, 그 기억들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 심했어요. 잠자리에 누우면 자꾸만 옛날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20년 전 일인데도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였습니다. 큰아이가 미술학원을 다니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했죠. 그런 거 배워서 뭐 해? 공부나 열심히 해. 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그림을 그리지도 않았고요. 몇 년 전 우연히 아이의 옛날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스케치북. 그 안에는 정말 예쁜 그림들이 가득했어요. 이렇게 재능이 있었구나. 그때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제가 아이의 꿈을 꺾어버린 거였어요. 밤마다 그 생각을 하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나쁜 엄마였구나. 남편과의 일도 그랬습니다. 결혼 초 우리는 자주 다퉜어요. 사소한 일로 화를 내고 며칠씩 말도 안 하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좀 더 이해하려 했더라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시부모님 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께서 편찮으실 때 저는 간병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일하느라 바빴다는 핑계로 병원에 자주 가지 못했죠.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고생 많았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게 과거의 후회들이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밤마다 그 생각들이 떠올라 숙면을 취할 수가 없었어요. 내 인생은 후회투성이야.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딸과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요즘 제가 우울해 보인다며 걱정하는 목소리였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또 그러시네. 엄마,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요. 하지만 내가 너희한테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딸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완벽하진 않았어도 그때의 엄마는 그게 최선이었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네. 저도 이제 어른이 되고 보니 완벽한 부모는 없더라고요. 다들 서툴게 살아가는 거예요. 통화를 끝내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때의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느라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미술학원을 보내주지 못한 것도 제가 나빠서가 아니라 경제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남편과 싸웠던 것도 서로가 서툴렀기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초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배워나갔고 지금은 정말 좋은 부부가 됐잖아요. 시어머니 간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비록 자주 가지는 못했지만 갈 때마다 정성을 다했고 마음으로는 늘 걱정했습니다. 그래,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어.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후회 대신 감사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이제는 지금 더 잘해주자는 다짐으로 바뀌었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큰아이를 만났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너 혹시 미술하고 싶었던 거 아직도 후회해? 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아직도 신경 쓰세요? 저 지금 하는 일도 좋아요. 그리고 요즘 취미로 그림 그려요. 정말? 네.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작하니까 즐겁더라고요. 인생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잖아요. 아이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혼자 죄책감에 시달리는 동안 아이는 이미 자기 길을 찾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엄마, 후회하지 마세요. 엄마는 정말 잘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과거를 떠올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때의 나는 그게 최선이었어.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최선을 다했다고. 요즘은 밤에도 편히 잠듭니다. 과거의 후회들이 떠올라도 그래, 그랬었지. 그래도 괜찮아. 하고 넘길 수 있게 됐어요. 대신 오늘에 집중합니다. 어제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은 내가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어제 남편과 산책을 했습니다. 당신 요즘 많이 밝아졌어. 그래? 응. 예전엔 자꾸 옛날 얘기하며 한숨 쉬었는데 요즘은 안 그러더라고. 과거는 놓아주기로 했어. 지금이 더 소중하니까.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남은 시간 행복하게 살자. 응, 그러자. 과거를 놓으니 비로소 오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후회로 가득했던 어제가 아니라 가능성으로 가득한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집착도, 미움도, 욕심도 놓고 나니 남은 건 나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뭘 하며 살았는지 돌아보게 됐어요. 자식을 위해, 남편을 위해, 시댁을 위해, 남들의 시선을 위해,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제 마음은 뒷전이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가족들 챙기기 바빴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내일 뭘 해야 하나 걱정했습니다. 정작 나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거울을 보면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지? 주름진 얼굴, 지쳐 보이는 눈빛.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아니, 언제부터 나를 잃어버렸을까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혼자 카페에 앉아 있는데 젊은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뭐 드실래요? 뭐가 맛있어요? 요즘 아메리카노 많이 찾으시던데요. 그럼 그걸로 주세요. 커피를 받아들고 앉았습니다. 한 모금 마시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정말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나? 모르겠더군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어떤 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평생을 살아왔는데 나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 갑자기 왜? 드라마 보는 거? 아니면 꼭 가꾸는 거? 맞아. 그런데 나는 진짜 그게 좋아서 하는 걸까? 남편이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그냥 나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날 밤 종이를 꺼내 적어봤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백지를 보다가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70년을 살았는데 나에 대해 쓸 게 없다니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평생 누구로 살았던 걸까? 그날 이후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제 기분을 살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기분이지?
오늘 나는 뭘 하고 싶지?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평생 남을 먼저 생각하다가 갑자기 나를 생각하려니 마음이 불편했어요. 하지만 연습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했죠. 커피숍에 가면 메뉴판을 천천히 봤습니다. 오늘은 뭐가 마시고 싶지? 라떼도 마셔보고 카푸치노도 마셔보고 때로는 녹차도 마셔봤습니다. 그러다 발견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건 따뜻한 우유라는 걸요. 사소한 발견이었지만 신기하게 기뻤습니다. 아, 나는 이걸 좋아하는구나. 옷을 살 때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남들이 뭐라 할까 신경 쓰며 무난한 색만 골랐는데 이제는 제가 입고 싶은 걸 골랐어요. 밝은 노란색 블라우스, 화사한 꽃무늬 스카프. 이 나이에 이런 옷을? 속으로 걱정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했습니다. 내가 좋은데 뭐 어때? 신기하게도 나를 찾아가니까 사람들이 칭찬하더라고요. 어머니, 오늘 옷 예쁘네요. 요즘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제가 행복하니까 그게 겉으로 드러난 거였습니다. 요즘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카페에 앉아 책을 읽거나 그냥 멍하니 창밖을 바라봅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혼자 뭐하러 가? 그냥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서. 외롭지 않아? 아니, 오히려 좋아. 나와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 처음엔 남편도 의아해했지만 이제는 이해하는 것 같아요. 며칠 전이었습니다. 딸이 집에 왔을 때 제 방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방이 많이 달라졌네요? 응, 좀 바꿨어. 벽에는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걸었고 책상에는 작은 화분을 놓았습니다. 서랍장 위에는 제가 좋아하는 향초도 있었죠. 예쁘다. 완전 엄마 스타일이에요. 내 스타일이 뭔지 이제 알겠어.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뭔가 온전히 엄마인 것 같달까? 그 말이 정확했습니다. 이제 저는 온전히 나였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도,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나 자신. 70년 만에 비로소 나를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어제 아침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은 깊어졌고 머리엔 흰머리가 가득했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예전처럼 지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하고 뭔가 단단해 보였어요. 거울 속 나에게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어. 이제 너를 위해 살자. 그리고 웃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잃었다고 생각한 것들, 집착, 미움, 욕심, 과거, 그것들은 사실 제가 가진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를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들이었죠. 그 짐들을 내려놓고 나니 비로소 진짜 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내가 평안해야 세상이 따뜻하다는 걸요. 나를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요. 70년 만에 얻은 깨달음이지만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온전히 나로 살아갈 테니까요. 오늘도 창가에 앉아 따뜻한 우유를 마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나로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진 걸 잃은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나는 나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느리게 걷습니다. 급할 것도 쫓길 것도 없으니까요. 인생은 결국 비워야 채워지는 길이더군요. 집착도 미움도 욕심도 놓고 나니 비로소 보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가벼운 시간이라는 것을요. 70년을 살아왔지만 진짜 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남은 날들을 천천히 고요하게 채워가려 합니다. 그리고 매일 이렇게 말하려 합니다. 오늘도 나로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남편은 국민연금 70만 원,
저는 기초연금 35만 원을 받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한 달 수입은 105만 원 남짓이에요. 오래된 집 한 채, 버스 2번 갈아타야 하는 마을. 그래도 손주가 오면 꼭 용돈 3만 원씩은 챙겨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가능할까요? 매달 25일 아침이 되면 제 휴대폰이 먼저 알림 소리를 냅니다. 국민연금 입금, 기초연금 입금, 이 두 줄의 문자 메시지가 저희 부부에게는 한 달의 시작이고 어쩌면 이달을 버틸 수 있는 희망 같은 겁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잠이 일찍 깨집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부지런해지고 커피 대신 보리차를 데워 마시며 남편이 깰 때까지 식탁에 앉아 화면을 봅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 105만 원. 늘 똑같은 금액이지만 그 숫자를 볼 때마다 마음은 쿵 내려앉습니다. 이번 달도 무사히 시작됐구나. 그 생각이 들면 숨을 한번 고르고 작은 미소가 납니다. 남편은 아직 이불 속에서 천천히 기침을 하며 일어납니다. 허리 때문에 바로 일어나지 못하지요. 들어왔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남편은 그제야 한숨처럼 웃습니다. 그래요? 또 한 달 잘 버텨봅시다.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를 저는 압니다. 버텨본다는 말 속에는 살아온 세월이 전부 들어있으니까요. 남편은 이불을 개고 저는 냄비에 물을 올립니다. 보리차 대신 커피를 마시고 싶었지만 커피 믹스는 아껴둬야 합니다. 다음에 손주가 오면 그때 타주려고요. 창문 너머로 햇빛이 들어옵니다. 이른 아침의 햇살은 따뜻하면서도 조금 쓸쓸합니다. 이사와서 30년이 넘었지만 이 시간대엔 늘 같은 감정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 아직은 괜찮다. 남편은 라디오를 켜놓고 조용히 신문을 펼칩니다. 신문도 10년 넘게 구독하지 않았지만 복지관에서 나눠주는 걸 가끔 가져옵니다. 기사를 다 읽는 건 아니고 그냥 활자들을 보는 게 좋다고 하네요. 저는 그 옆에서 전기밥솥을 눌러둡니다. 어제 저녁 남은 밥을 모아 아침에 데우면 전기세가 덜 나온다는 걸 이제는 몸이 기억합니다. 반찬은 어제 남은 콩나물 무침과 김치, 그게 전부지만 밥만 뜨거우면 괜찮습니다. 식탁 위에는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습니다. 연금이 들어오면 바로 꺼내는 공책이에요. 표지는 낡고 모서리는 닳았지만 그 안에 적힌 숫자들이 저희 삶의 기록입니다. 국민연금 70만 원, 기초연금 35만 원. 그 아래에는 한 달 동안 써야 할 돈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죠. 식비, 공과금, 약값, 교통비, 통신비. 그중 어느 것도 빼기 어렵습니다. 남편은 밥을 먹으며 공책을 한번 보고 말합니다. 이걸로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조금만 아끼면 돼요.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마음 한쪽은 늘 조마조마합니다. 그래도 저는 이 시간만큼은 늘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보다 아직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요. 예전에는 돈을 벌기 위해 몸을 움직였지만 이제는 그저 잘 버티는 것이 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이 말없이 밥그릇을 내려놓습니다. 당신이 고생이 많아요. 그 말을 들으면 목이 메입니다. 이 나이쯤 되면 사랑이란 게 꼭 크고 대단한 게 아니라 그저 서로를 위하는 말 한마디인 것 같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면 저는 설거지를 하고 남편은 텃밭을 보러 나갑니다. 이때 저는 다시 휴대폰을 열어 통장을 확인합니다. 잔액은 여전히 105만 원. 하지만 이 돈은 곧 줄어들겠지요. 며칠 후 전기세와 수도세가 빠져나가고 약국과 병원에서 카드값이 찍히면 남는 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만큼은 마음이 편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 기분 하나로 한 달을 버팁니다. 남편이 문을 열고 나가며 말합니다. 오늘 날이 좋네요. 텃밭 좀 둘러보고 올게요. 저는 대답합니다. 네, 천천히 다녀오세요. 넘어지지 말고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우리가 젊을 때처럼 벌지 못해도 이렇게 서로 챙기며 하루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어질수록 돈의 무게보다 마음의 무게가 더 커지는 걸 느낍니다. 연금이 들어온 날 아침, 저는 늘 같은 말을 속으로 되뇌어요. 오늘도 버텨봅시다. 그래도 우리 아직은 괜찮아요. 남편은 퇴직을 하고도 5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땐 새벽마다 나갔지요. 겨울엔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들고 여름엔 모자를 눌러 쓰고 나갔어요. 그렇게 5년을 버티며 모은 돈이 5천만 원쯤 됐습니다. 퇴직금까지 합치면 인생에서 가장 큰 돈이었어요. 그 돈으로 한동안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통장에 숫자가 많으면 그 자체로 힘이 되거든요. 그땐 저도 조금은 여유가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과일 한 봉지 사는 게 망설여지지 않았고, 손주 생일이면 장난감 하나쯤은 사줄 수 있었죠. 남편은 그때를 떠올리며 가끔 웃었습니다. 그때는 나도 사람 구실 좀 했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짠했습니다. 이젠 허리 때문에 하루 종일 서 있는 일은 상상도 못 하거든요. 퇴직 후 5년 동안 일해서 모은 5천만 원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집 보일러가 고장나면 기사님을 불렀고, 비새는 지붕은 남편이 직접 손봤지만 자재비가 들어갔어요. 병원비도 매달 10만 원씩 나갔습니다. 자식 결혼식에는 그래도 부모 체면상 아들에겐 1,000만 원, 딸에겐 500만 원을 보탰습니다. 그렇게 쓰다 보니 5천만 원은 어느새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지금은 통장에 2천만 원 남짓이 전부예요. 그 금액이 저희 부부의 마지막 비상금입니다. 남편은 그 돈을 안전줄이라고 불러요. 그거 건드리면 큰일 나요. 그 말에는 농담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 돈을 손떼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금 105만 원으로 한 달 생활비를 모두 해결합니다. 비상금은 절대 손대지 않아요. 그게 저희의 규칙이에요. 가끔 친척들이 말합니다. 아직 건강하신데 일 좀 더 하시지 그래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웃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의지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몸이 아프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남편은 허리 디스크가 심해서 오래 서 있지 못하고 저는 무릎이 아파서 장시간 걷지를 못합니다. 예전엔 복지관 봉사도 나갔는데 요즘은 버스 2번만 타도 다리가 퉁퉁 붓습니다. 일할 수 있으면 나갔죠. 하지만 이제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대답하면 다들 잠시 말을 아끼더군요. 사실 저희는 일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남편은 늘 일터에서 친구도 사귀고 퇴근길에 마트 들러 제게 작은 과자 하나 사오곤 했어요. 그게 행복이었죠. 이제는 그 과자 하나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남편에게 그때의 기억을 자주 꺼냅니다. 당신이 벌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버티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습니다. 퇴직 후 모은 5천만 원. 그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난 세월, 그리고 남편의 땀의 무게예요. 그 돈 덕분에 아직 마음 한구석이 든든합니다. 은행 이자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통장에 잔액이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됩니다. 아직 다 떨어진 건 아니구나. 그 생각 하나로도 하루를 버틸 수 있습니다. 남편은 가끔 그 돈 이야기를 꺼냅니다. 당신 그거 조금씩 저금통에 옮겨두면 어때요? 괜찮아요.
거기 있으면 손 떼기 쉬워요. 그래도 모아두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 대화를 하면서 둘 다 웃습니다. 그 웃음에는 약간의 자존심이 담겨 있습니다. 적게 벌어도 스스로 관리하며 사는 삶이니까요. 남편은 그 돈을 남은 생의 버팀목이라 부릅니다. 저는 희망이라고 부릅니다. 이제는 더 벌 수도 없지만 그 돈이 남아있다는 것만으로 하루를 조금 더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오늘도 같은 말을 나눕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걱정이 조금 덜해서 행복한 거예요. 그 말이 참 맞는 말 같습니다. 돈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진 않지만 마음을 가라앉게는 해줍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오늘도 버텨봅니다. 내일도 그 다음 달도 연금이 들어오는 날이면 저는 늘 공책을 꺼냅니다. 표지가 닳고 모서리가 일어난 작은 노트예요. 그 안에는 저희 부부의 한 달이 들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적는 건 식비입니다. 식비 35만 원. 이건 줄일 수가 없습니다. 세 끼를 먹는다는 건 살아있다는 뜻이니까요. 다음은 공과금입니다.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15만 원. 요즘엔 전기세가 자꾸 올라서 한여름엔 20만 원이 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에어컨을 거의 켜지 않습니다. 부채질로 버티고 찬물로 세수하며 더위를 견딥니다. 그 다음은 약값. 약값 10만 원. 이건 매달 고정이에요.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셋 다 끊을 수 없고 빠질 수도 없습니다. 교통비는 5만 원. 버스 요금이 1,100원이라 병원 한 번, 시장 한 번 다녀오면 금세 빠져나갑니다. 요즘은 외출을 최대한 줄입니다. 아픈 몸으로 다니는 게 쉽지 않아서요. 필요한 건 동네 슈퍼나 택배로 해결합니다. 통신비는 2만 원. 알뜰폰으로 바꾼 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복잡할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 괜찮더군요. 문자도 잘 오고 전화도 잘 터집니다. 남편은 가끔 버튼을 잘못 눌러서 통화가 끊기지만 그래도 비싼 거 쓸 이유 없다며 웃으십니다. 이렇게 다 적고 나면 남는 금액은 20만 원 남짓입니다. 20만 원, 이게 이번 달의 여유금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볼 때마다 잠시 멈춥니다. 숨을 고르고 손끝이 떨립니다. 가끔은 공책에 적힌 숫자들이 너무 무겁게 느껴집니다. 줄 하나, 숫자 하나마다 이걸 줄일 수 있을까? 다음 달엔 더 나올 텐데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지요. 식비를 줄이자니 건강이 걱정이고 약값을 줄이자니 불안합니다. 결국 줄일 수 있는 건 자기 목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옷 하나 사는 것도 몇 달씩 미룹니다. 남편 옷도 작년 옷을 꺼내 입히지요. 새 옷 없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지만 가끔 옷장 문을 열면 한숨이 새어나옵니다. 그래도 남편이 먼저 말합니다. 괜찮아요. 당신은 뭐 입어도 예뻐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풀립니다. 공책에 적은 계산표를 덮을 때쯤이면 저녁이 다가옵니다. 창문으로 노을이 들어오고 남편은 텃밭에서 들어옵니다. 손에는 상추 몇 장, 고추 몇 개가 들려있죠. 그걸 씻어서 저녁 반찬으로 올립니다. 그날 식탁엔 105만 원의 계산표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잘 버틴 증거가 놓입니다. 남편은 밥 한 숟가락을 뜨며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 빚은 없잖아요. 그 말에 저는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요. 아직 빚은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저는 공책을 다시 펴서 마지막 줄에 한 문장을 적습니다. 다음 달도 잘 버티자. 그 한 줄이 저희 부부의 계획서이자 희망입니다. 돈은 늘 모자라지만 서로의 마음은 아직 남아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마음이 통장 숫자보다 훨씬 큰 힘이 된다는 걸
이젠 압니다. 살다 보면 돈보다 더 큰 복이 있다는 걸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알게 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집이에요. 저희가 사는 집은 지은 지 30년이 넘은 단층 주택입니다. 벽지는 바랬고 창틀은 삐걱거립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겨울엔 찬바람이 틈 사이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 낡은 집이 지금 저희에게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월세가 없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이제는 절실히 느낍니다. 한 달에 105만 원으로 사는 사람에게 집세가 없다는 건 하늘이 준 선물 같은 일이니까요. 처음 이 집을 지을 땐 남편이 젊고 건강했을 때였습니다. 시멘트 포대를 등에 지고 친구 몇 명 불러 벽을 올렸습니다. 당시엔 집을 지을 돈이 없어서 직접 시공을 했지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 고생이 저희를 지켜주는 방패가 됐습니다. 남편은 지금도 집을 바라보며 종종 말합니다. 이 집이 없었으면 우린 진작에 적자였어요. 그 말이 얼마나 사실인지 모릅니다. 전기세가 조금 늦게 나와도 관리비 고지서가 올라와도 월세가 없다는 한 가지 이유로 숨통이 트입니다. 물론 집이 오래되다 보니 손볼 곳이 많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새고 벽에는 균열이 있습니다. 작년 여름엔 장마에 천장에서 물이 흘러내려 양동이를 2개나 받아두고 잤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을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도 참 영화처럼 산다. 그랬더니 남편도 따라 웃더군요. 남편은 지붕 수리를 직접 했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비닐로 덮고 실리콘으로 막고 못이 빠진 곳을 새로 박았습니다. 허리가 아픈 몸으로도 끝까지 하더군요. 제가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남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 손으로 고쳐야 마음이 편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에게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자존심이자 삶의 증거라는 걸요. 이 집에는 기억이 참 많습니다. 아이들이 뛰놀던 소리, 명절에 북적이던 냄새, 비 오는 날 창문 닫으며 마시던 커피 향까지 세월이 다 스며 있습니다. 낡은 벽을 보면 그때의 웃음소리가 떠오릅니다. 아이들이 장난치며 낙서했던 흔적이 아직 벽 한쪽에 남아 있습니다. 그 흔적을 지우지 않았어요. 지우면 추억까지 사라질 것 같아서요. 집 안구석엔 오래된 가구들이 가득합니다. 남편이 직접 만든 작은 식탁, 손때 묻은 의자, 시계는 멈춘 지 오래지만 그대로 두었습니다. 버릴 게 많아 보여도 저희에겐 다 사연이 있는 물건들입니다. 요즘은 이사가라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오래된 집은 불편하지 않아요? 관리비 아끼려면 아파트로 옮기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말합니다. 불편해도 여기서 사는 게 편해요. 남편도 같은 생각입니다. 새 집이 깨끗하다고 마음이 편한 건 아니니까요. 이 집은 저희가 젊을 때부터 쌓아온 시간이고 서로의 인생이 겹쳐 있는 공간이에요. 어느 날 남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끔은 집이 우리보다 더 오래 살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죠. 이 집이 우리보다 오래 남아서 누군가 또 다른 가족을 맞이할 수도 있겠죠. 저는 그저 바랄 뿐입니다. 이 집이 조금만 더 버텨줬으면 좋겠다고요. 겨울을 한 번 더 넘기고 비 오는 날에도 새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남편은 여전히 매달 지붕을 한 번씩 살핍니다. 못 빠진 곳이 없는지, 벽틈이 벌어지진 않았는지, 그걸 보면 저는 늘 고맙습니다. 당신이 있으니까 집이 버티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 웃으며 말합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있으니까 내가 버티는 거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세월이 흘러도 이 낡은 집은 우리를 품어줍니다.
언젠가 이 집도 무너질 날이 오겠지만 그날이 와도 후회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지붕 있는 집에서 둘이서 밥을 먹고 잠을 잘 수 있다는 게 이 나이에 가장 큰 축복이니까요. 저는 오늘도 잠자리에 들기 전 낡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고맙다, 우리 집아. 내일도 잘 부탁해. 가끔은 주변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직 젊으신데 뭐라도 일하시면 좋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 저는 웃음이 납니다. 젊다고요? 이제 70이 넘었는데요. 예전엔 그 말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 나도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젠 그냥 흘려듣습니다. 하고 싶어도 이제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남편은 허리 디스크가 심해서 조금만 서 있어도 다리에 통증이 내려옵니다. 퇴직 후에도 5년을 버텨가며 일했는데 그게 몸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이제는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더 힘들어요. 남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버텼는지 다 알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 관절염 때문에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고 장시간 서 있으면 금세 종아리가 부어오릅니다. 예전엔 시장 구경을 좋아했는데 이젠 잠깐만 걸어도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래도 복지관 봉사라도 하세요. 누가 그렇게 말했지만 그건 마음만 있으면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침마다 허리를 펴는 것도 조심스러운 몸으로 남의 짐을 들고 서서 일하는 건 불가능하죠. 남편은 요즘 텃밭에 물을 주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호스로 물을 뿌리다 보면 허리가 당기고 잠깐 숙였다 일어나면 어지럽다고요. 그래도 텃밭을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이게 내 운동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사실 저희 둘 다 일을 못하는 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몸은 쉬어야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뭔가 해야 하지 않나 하고 조급합니다. 아침마다 신문을 보면 노인 일자리 10만 개 확대 같은 기사가 눈에 띄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신이 없습니다. 출근만 해도 하루가 다 쓸려나갈 것 같아요. 남편은 예전엔 손이 참 부지런했습니다. 망가진 전등을 갈고 고장난 시계를 고치고 동네 할머니들이 도와달라 하면 늘 나가서 손을 봤죠. 지금은 그 일도 못합니다. 손이 저리고 작은 나사 하나 돌리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나도 내 몸을 고치고 싶은데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예전엔 반찬 가게에서 잠깐 일한 적이 있습니다. 서서 하루 종일 채소를 다듬고 손님이 오면 웃으며 인사하고 하루 끝엔 발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내 손으로 번다는 게 뿌듯했거든요. 그때 벌던 돈이 한 달에 40만 원 정도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큰 돈은 아니지만 그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이젠 그때의 체력도 손에 힘도 없습니다. 칼을 오래 쥐면 손가락 관절이 욱신거리고 고무 장갑을 끼면 손목이 저립니다. 요리하다가 허리를 펴면 뚝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제는 일할 수 없구나. 남편은 그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 식탁에 앉아 창밖을 보며 말없이 손을 모읍니다. 그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할 수 없는 게 얼마나 속상한지요.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쓸모없어진 기분이에요. 남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당신이 벌어온 걸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말에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일은 멈췄지만 살아가는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넣습니다. 남편은 텃밭에 물을 주고 전등을 점검합니다. 작은 일이지만
그게 우리 하루의 일입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이게 노동이지, 뭐 따로 노동이 있을까? 돈은 벌지 않지만 하루를 꾸려가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이제는 몸으로 압니다. 젊었을 땐 일하는 게 당연했고 그걸로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을 하지 않아도 존재의 의미를 느끼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남편은 창밖을 보며 말합니다. 그래도 내일은 나을지도 몰라요. 그 말이 위로가 됩니다. 일을 다시 할 수 있지 않아도 그 마음만큼은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저희는 오늘도 하루를 버팁니다. 일을 못해도 벌이가 없어도 서로가 옆에 있다는 이유 하나로 이 집에서 이 삶을 살아갑니다. 매달 약값만 10만 원이 나갑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이 식탁 위에 줄지어 있습니다. 식후마다 약통을 열면 알록달록한 알약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죠. 이젠 밥보다 약을 더 자주 챙깁니다. 하루 3번 남편과 나란히 앉아 약을 꺼냅니다. 남편은 이걸 다 먹으면 건강해질까? 하며 웃고 저는 안 먹으면 바로 아프잖아요. 하며 웃습니다. 그 웃음 사이로 잠깐의 침묵이 스칩니다. 그게 우리의 식후 풍경이 되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은 늘 붐빕니다. 저마다 약봉투를 들고 자신의 이름이 불리길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동안 남편은 혈압을 재고 저는 보험증을 만지작거리며 창밖을 봅니다. 유리창 너머로 햇빛이 스며들면 그날은 그걸로 위안이 됩니다. 진료가 끝나면 약국에 들러 약을 타옵니다. 한 달치 약값은 늘 비슷합니다. 10만 원. 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105만 원으로 한 달을 사는 사람에겐 큰 돈입니다. 그걸 계산대 앞에서 내밀 때마다 손끝이 조금 떨립니다. 요즘 약값도 다 올랐어요. 약사님이 그렇게 말하면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입니다. 비싼 줄 알지만 안 살 수도 없으니까요. 아프지 않으려면 먹어야 합니다. 남편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약값은 아프지 않게 사는 세금이라 생각해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프지 않게 하루를 버티는 데가 그게 바로 약값이니까요. 젊을 땐 병원비가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습니다. 그땐 아프면 병원 가면 됐고 약을 먹으면 낫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완치가 아니라 유지의 싸움이죠. 약을 끊으면 금세 몸이 무너집니다. 병원에서는 늘 같은 말이 돌아옵니다. 혈압은 약으로 잡고 있네요. 당 수치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칭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계속 약을 드세요라는 뜻이라는 걸 압니다. 이제는 낫는 게 아니라 버티는 게 목표가 되었어요. 가끔은 약봉투를 정리하다가 한숨이 나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칸마다 빽빽이 채워진 약들. 남편 약, 내 약, 그리고 비상약. 서랍 속에 늘어놓으면 작은 약국 같습니다. 약 이름도 다 외웠어요. 로수바스타틴, 글리메피리드, 암로디핀. 이제는 의사 이름보다 약 이름이 더 익숙합니다. 한 번은 남편이 장난처럼 말했습니다. 우리 약으로 도미노 쌓을 수 있겠다. 그 말에 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 뒤엔 쓸쓸함이 남습니다. 이게 노년의 일상이구나.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진료비, 검사비, 주사비. 어떤 날은 2만 원, 어떤 날은 3만 원이 훌쩍 나갑니다. 감기라도 걸리면 한 달 예산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요즘은 조금 아파도 참습니다. 괜찮겠지. 그 말이 버릇처럼 입에 붙었어요. 남편은 늘 제게 말합니다. 병원은 꼭 가요. 아픈 걸 참으면 더 커져요. 그 말에 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남편도 알거든요. 그 말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걸. 가끔은 약을 먹으며 생각합니다.
이 약들이 나를 살리는 걸까? 아니면 그냥 시간을 늘려주는 걸까? 하지만 금세 생각을 멈춥니다. 어떤 이유든 오늘을 버틸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니까요. 요즘은 약을 먹는 시간도 일과처럼 여겨집니다. 아침엔 혈압약, 점심엔 당뇨약, 저녁엔 관절약. 식탁 위 약통은 시계처럼 하루의 리듬을 만듭니다. 약을 꺼내며 저는 늘 속삭입니다. 오늘도 고맙다. 약 덕분에 아직 걷고 말하고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밤이 되면 식탁 위에 남은 약봉투를 가지런히 정리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먹을 약을 미리 챙겨둡니다. 남편은 옆에서 묻습니다. 이 약들은 언제까지 먹어야 할까? 저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언제까지든 우리 살아있는 동안은. 그 말에 남편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장면을 보며 문득 생각합니다. 병원비와 약값이 부담스러워도 이렇게 함께 버티는 하루가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그래요. 약값은 세금 같아요. 삶을 조금이라도 더 누리기 위한 세금. 아프지 않게 살아가는 대가로. 우리가 내는 마지막 월세 같은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약을 삼키며 다짐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 삶을 조금 더 버티겠다고요. 그게 우리에게 남은 싸움이자 감사이기도 하니까요. 한 달에 한 번 손주들이 오는 날이면 며칠 전부터 마음이 들뜹니다.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냉장고 문을 열어보고 식탁 위를 정리하고 장바구니를 챙깁니다. 마트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 무릎이 시큰거리지만 괜찮습니다. 손주들 얼굴을 볼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장을 보며 제일 먼저 담는 건 떡이에요. 찹쌀떡, 인절미, 송편까지.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안 먹는다고들 하지만 우리 손주들은 유난히 잘 먹습니다. 다음은 과자.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하던 말이 귀에 남아서 늘 같은 브랜드를 고릅니다. 그리고 사과, 귤, 바나나도 한 봉지씩 담습니다. 혹시 몰라서라며 과일을 하나둘 담다 보면 카트가 금세 가득 차지요. 남편은 계산대 앞에서 묻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그래도 혹시 더 먹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 말에 남편은 미소 짓습니다. 그 미소엔 말보다 많은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면 그날부터는 손주 맞이 준비가 시작됩니다. 이불을 털고 장난감을 닫고 작은 방엔 늘 새 시트와 베개를 깔아둡니다. 그 방은 손주들이 오면 놀이터가 되고 손주들이 가면 조용한 빈 방이 됩니다. 손주들이 도착하는 날 아침 남편은 일찍부터 마당을 쓸고 있습니다. 빗자루를 잡은 손이 느리지만 꼼꼼합니다. 먼지라도 있으면 애들 기침할까봐. 그 말에 저는 웃습니다. 아직도 손주들만 생각하면 남편 얼굴이 젊어집니다. 차가 마당 앞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들려오는 건 아이들의 웃음소리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 소리 하나에 피로가 다 풀립니다. 남편은 허리를 굽혀 아이들을 맞이하고 저는 손에 묻은 밀가루를 털며 부엌에서 나옵니다. 그날은 늘 분주합니다. 손주들은 집안을 뛰어다니고 남편은 뒤를 따라다니며 장난감을 주워 담습니다. 식탁 위엔 미리 끓여둔 된장국과 계란말이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이 올라갑니다. 아이들이 맛있다 며 밥을 먹는 모습이 무슨 잔치라도 열린 듯 마음을 환하게 밝힙니다. 식사를 마치면 남편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서랍에서 작은 봉투를 꺼냅니다. 그 안엔 미리 준비해둔 용돈이 들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3만 원씩 남편은 손주들 주머니에 슬쩍 넣어줍니다. 아이들은 아직 그 돈의 의미를 모르지만 그 손길은 늘 따뜻하게 기억될 겁니다. 그 돈을 아껴도 되지만 남편은 꼭 챙깁니다.
돈은 모자라도 마음은 넉넉해야지요. 그 말이 참 남편답습니다. 한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있는 돈보다 마음을 먼저 나누며 손주들이 가는 날이면 집안이 고요해집니다. 장난감이 어질러진 거실, 식탁 위에 남은 작은 손자국. 저는 그걸 정리하면서 괜히 눈가가 뜨거워집니다. 또 언제 오려나? 남편이 말하자 저는 대답합니다. 다음 달에도 오겠죠. 그 말에 남편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는 손주들이 남긴 과자를 한 입 베어 물며 웃습니다. 얘들이 오면 집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참 맞습니다. 아이들이 오면 집에 바람이 듭니다. 젊은 공기, 밝은 웃음, 살아있는 소리. 그게 우리를 다시 살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돌아간 뒤엔 그 여운이 며칠을 남습니다. 빈집이 조용히 숨쉬듯 그 웃음이 벽에 맴돕니다. 밤이 되면 남편은 텔레비전을 켜놓고 손주들이 찍힌 사진을 한 장씩 넘깁니다. 화면 속 웃는 얼굴을 보며 얘들이 우리 닮았어요. 그 말에 저는 살짝 웃습니다. 닮은 게 어디 외모뿐이겠어요. 사랑받는 마음까지 닮았지요. 손주들이 다녀간 날 밤 저는 하루 종일 정리했던 손을 멈추고 조용히 창가에 앉습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오늘도 고마운 하루였어. 돈은 모자라도 마음은 넉넉합니다. 그게 우리 노년의 부입니다. 손주들이 준 웃음 몇 번, 그게 한 달을 버티게 하는 힘이니까요. 하루를 마치고 낡은 전등 아래에 나란히 앉습니다. 형광등은 오래돼서 불빛이 약간 흔들립니다. 그 불빛 속에서 남편은 신문을 읽는 척하지만 사실 글씨보다 시간의 흐름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남은 찻잔을 가지런히 놓습니다. 보리차 향이 은은하게 남아있고 그 향 사이로 오늘 하루의 흔적이 조용히 스며 있습니다. 창밖에서는 벌레 울음이 들리고 벽시계는 똑딱 똑딱 천천히 밤을 셉니다. 하루가 저물고 세상도 조용해졌습니다. 통장엔 몇천 원 남았지만 마음은 평안합니다. 이제는 돈이 많고 적음보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남편은 텔레비전을 켜두고도 보지 않습니다. 그저 소리만 들려오는 게 좋다고 하죠. 집안이 너무 조용하면 마음이 쓸쓸해진다며 리모컨을 살짝 올려놓고는 제 쪽을 바라봅니다. 당신 덕분에 오늘도 편히 살았어요. 그 말에 저는 미소로 답합니다. 대답 대신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십니다. 그 온기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결혼한 지 벌써 40년이 넘었네요. 젊을 땐 그렇게 길 줄 몰랐는데 지금 돌아보면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웃음도 많았고 눈물도 많았습니다. 가난했던 시절도 바빴던 시절도 있었지만 결국 남은 건 서로뿐이네요.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우리 부부의 하루는 참 단순하면서도 귀하다. 같이 밥을 먹고 약을 챙기고 텃밭을 보고 손주를 기다리고 그게 전부인데 그 전부가 삶의 전부라는 걸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안경을 벗고 신문을 접어 식탁 한쪽에 올려놓습니다. 그 손등에 주름이 깊어졌지만 그 주름마다 살아온 세월이 새겨져 있습니다. 내일은 비 온대요. 남편이 말합니다. 그럼 텃밭물은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제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 말 한마디로 대화는 끝나지만 그 짧은 문장 속에 서로의 하루가 담겨 있습니다. 불을 끄기 전에 저는 늘 한 번 더 창문을 봅니다. 밖은 어둡고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집니다. 그 불빛 아래로 이웃집의 그림자가 비칩니다. 누군가 문을 닫고 불을 끄고 잠에 드는 시간. 세상 모두가 조용해지는 순간이 저는 좋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말합니다. 오늘도 별이 많네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하늘을 봅니다. 진짜 별은 보이지 않지만 그 말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별이 없어도 우리 마음엔 불빛이 있으니까요. 불을 끄고 침대에 나란히 눕습니다. 낡은 집 천장이 희미하게 비칩니다. 저는 그 천장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이만하면 충분해요. 지금 이 순간 함께 숨쉬고 있다는 사실 하나로 하루가 완성됩니다. 남편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립니다. 저는 그 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으며 눈을 감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창문을 스치고 멀리 깨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립니다. 그 모든 소리가 오늘의 마지막 배경음이 됩니다. 잠들기 전 저는 늘 같은 생각을 합니다. 내일도 오늘처럼만 큰일 없이 아프지 않고 그저 이 평범한 하루가 이어지길. 누군가는 평범하다고 말하겠지만 저희에게는 이 하루가 선물입니다. 남편의 손이 제 손을 살짝 잡습니다. 그 따뜻함에 마음이 잠시 출렁입니다. 그 손이 내일에도 그대로 있기를, 그 온기가 내일도 내 옆에 있기를. 저는 눈을 감고 속삭입니다. 오늘도 고마워요. 그 말은 남편에게 한 말이기도 하고 삶에게 하는 인사이기도 합니다.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창밖에 불빛이 하나둘 꺼집니다. 그리고 조용히 또 하나의 내일이 옵니다.